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에 근무하고 있는 연기수 차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햇볕이 맑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요 며칠 구름도 끼고 그래서 날씨도 안 좋았는데 기분이 참 좋았어요. 출근하면서. 그런데 점심 되면서 날씨가 좀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셔갖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 좋은 날씨에 그래도 바람 불고 그런 안 좋은 날씨에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제가 말이 좀 약간 좀 어눌하거나 아니면은 말을 잘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데에 조금 약간 혼선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이 제대로 전달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따 Q&A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2012년 국민개정으로 본 우리나라 경제 현황 및 특징입니다. 여기서 국민개정으로 본 국민개정이 뭐냐? 엄격하게 얘기하면 국민개정 통계입니다. 그 국민개정 통계를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통계에 의해서 우리나라 2012년의 경제 현황이 어땠는지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국민개정이란 뭐냐?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경제 활동의 어떤 결과나 아니면 일정 시점에서의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현황을 갖다가 파악해 놓은 게 국민개정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개정 통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국민개정 통계는 5개로 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GDP 통계, 국민소득 통계, 그 다음에 산업연관 통계, 그 다음에 자금순환표, 그 다음에 국제수지표, 그 다음에 국민대차대조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업 재무제표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한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민경제의 경제활동,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결과,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서의 자산과 부채의 상황을 갖다 파악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기업 경영의 재무제표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통계를 가지고 국민소득 통계는 뭐냐?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경제 현황,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흐름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국민소득 통계입니다. 산업연관표는 뭐냐? 산업연관표는 산업별 재화와 서비스의 투입이나 배분에 대한 상황을 갖다가 나타내는 통계표입니다. 자금순환표는 경제 주체별로 자금의 흐름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국제수지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즉 대외 거래를 갖다가 대외 거래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의 현황, 그 이외에도 자본의 거래까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국제수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대차대조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마찬가지로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다가 자산과 부채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통계표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5개의 통계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다 연결을 해갖고 그래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다가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갖다가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계정 형식으로다가 작성하는 게 국민개정 통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012년 국민개정으로 본 우리나라 경제 현황 및 특징이라 했는데 맨 뒤에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2년 중 우리 경제의 순환도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요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요 본론을 갖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의 수입은 679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679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금액은
3,490조입니다. 이 두 개가 총 공급액으로 돼서 4,171조가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이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비하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수출하고 이렇게 그 수요를 갖다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간 소비로 얼마가 들어갔냐면은 2,219조가 들어갔습니다. 중간 소비라는 건 뭐냐면은 재화나 서비스를 갖다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간재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원자재, 원료나 원자재나 이렇게 이런 걸 갖다 전부 다 중간재로 하는데 중간재로 다 소비된 게 2,219조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재를 뺀 게 뭐냐면 중간 소비재를 빼면 그러니까 그 총산출에서 중간 소비를 갖다 빼면 뭐가 되냐면은 그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 밑에 부가가치 1272.5조. 1272.5조가 부가가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다 그 우리나라의 GDP는 1272.5조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가가치는 뭘로 다 구성이 되어 있냐? 임금인 피용자 보수가 그 583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잉여는 뭐냐면 기업의 그 일종의 기업주가 가져가는 소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손익계산서에 보면 기업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이익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영업이익에 그 대별되는 저희가 같이 그 연결할 수 있는 영업잉여가 384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그 세금을 낸 게 이 세금도 이제 전부 다 그 뭐 소득세, 법인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생산세하고 생산물세라 해서 기업의 생산활동에 그 들어가는 생산활동에 의해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에 그 저희가 매겨지는 생산세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재화나 서비스에 붙는 부가세 같은 거 그런 것들 그 유통에 들어갔던 뭐 그 소비세 같은 그런 세금이 그 얼마가 됐냐면 140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활동을 하면은 거기에 그 자본재가 투입이 됩니다. 기계나 그런 자본재가 투입이 되는데 그런 자본재에 그 생산활동에 들어가면서 1년간의 감모된 분 그게 고정자본 소모인데 그 164.3조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산출한 생산물에서 중간 소비를 빼면 부가가치가 나오는데 이 부가가치의 부가가치 중에서 피용자 보수하고 영업잉여 두 개에다가 9개의 순수치 요소 소득이라고 있습니다. 9개 순수치 요소 소득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갖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임금을 갖다 받는데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민들이 일을 해서 받은 거는 우리 쪽에서 보면은 9개 수치 소득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이 일을 해주고 노동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다 받는 임금은 뭐냐면 지급소득입니다. 우리가 상대방한테 저희가 외국에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노동뿐만이 아니라 임금뿐만이 아니라 뭐 자본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해외에 나가갖고 자본을 갖다가 대고 거기에 대한 재산 소득을 얻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건 또 우리 쪽에서 보면은 수치입니다. 반대로다가 해외 자본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되는 부분들은 그거는 지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9개의 요소 소득을 갖다 보니까 9개 부분에 대한 수입과 지급액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순수치가 난 겁니다. 순수치라는 건 수입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게 7.1조 이렇게 해서 이 순수치 요소소득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요 세 개를 갖다가 더한 게 요소소득 국민소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요소소득 국민소득에다가 세금을 갖다 더하면은 시장가격 국민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가격 국민소득에다가
국외 순수치 경상 이전. 그러니까 경상 이전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 서비스나 재화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대가 없이 준다든가 대가 없이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그 이 종교단체가 해외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다가 이제 원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쪽에서 보면 지급입니다. 반대로다 우리가 또 원조를 받는 부분도 옛날에 원조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게 원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그 우리 그 국민들의 친지들이 송금을 해주거나 또 우리가 바깥으로 다 송금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경상이전이랍니다. 그래 이런 걸 갖다 되면은 결과적으로 다 국민 처분 가능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위에를 보시면은 총 산출과 그 다음에 그 수입을 갖다가 더하면 총 공급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총 공급액을 어떻게 썼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간 소비, 기업의 그 생산 활동에 들어간 중간 소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중간 소비 이외에는 최종 수요입니다. 전부 다. 최종 수요의 항목은 3개로 다 이루어졌는데 먼저 소비로 다 해서 약 880조가 그 지급이 됐고, 그러니까 880조가 소비가 됐고, 그 다음에 총자본 형성, 그 다음에 수출, 통계상 뿌리질지는 이제 요거는 저희가 그 생산 GDP와 지출 GDP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갖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수요는 1952조가 그 저희 수요가 되었습니다. 최종 수요로. 자, 그러면은 그 국민 처분 가능 소득이 그 1112조였는데 이 국민 처분 가능 소득에다가 소비 지출을 그러니까 소득에다가 소비를 한 걸 빼면은 결과적으로 다 저축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저축액이 지금 그 229조가 지금 저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정자본 소모하고 그 다음에 국의 그 순수치 자본 이전을 갖다가 더하면은 총 자본 조달액이 나오는 겁니다. 총 자본 조달액이 지금 그 395조가 지금 나와 있죠. 이 총자본 조달액을 가지고 자본은 총자본 형성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보시면은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순취득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뭐냐면은 비생산 비금융 생산의 요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금융 요소도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입니다. 우리 국민계정에서 토지는 생산 자산이 아닙니다. 그거는 생산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0.1조. 그 다음에 자산 투자 차익이 나오는데 그 자산 투자 차익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다가 대거래에 의해서 나오는 경상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본문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2년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2012년도에 경제 성장률은 2.0%였습니다. 2.0%였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GDP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그 GDP 성장률이 2.0%였는데 여기에 GNI 성장률이 나와 있습니다. GNI는 그러니까 그 국민 총생산과 국민 총소득. 여기 보면은 그 GNI 성장률 2.6%와 경제 성장률 2.0%. 경제 성장률을 아까 제가 GDP 성장률, 국민 총생산 그 증가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제 성장률은 지표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6%인 GNI 성장률은 체감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가 지금 0.6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게 체감 경기인 그 GNI 성장률이 낮으면은 우리가 경제 성장이 2, 3%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나는 왜 소득이 이렇게 낮으냐? 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거꾸로 다 되어 있습니다. GNI 성장률이 더 높은 겁니다. 왜 결과적으로다가는 소득에 대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체감 경기가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 개인에 대한 그 어떤 체감도는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그 국민계정 통계에서 지금 나온 거는 일단은 우리 GNI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GNI하고 GDP 성장률이 차이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대의 그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교역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수출과 수입이 지금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GNI에는 교역 조건에 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면은 그 수출한 거에 의해서 우리가 수입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품이 가격이 높으면은 수입품에 대한 그 수입을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그 수출품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입품에 대한 그러니까 수입을 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어떤 그 수입 가격과 수출 가격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기 우리 그 교육 조건 지수라고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조건 지수가 결과적으로다가 2012년도에는 그 좋아졌다는 걸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여기에는 GNI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외 순수치 소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외 순수치 소득도 약 128% 정도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다가는 GNI가 GDP 성장률보다도 높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GDP 성장률이 2.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성장률을 갖다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 금융위기 2009년도 금융위기 이제 그때 가장 그 깊은 골이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2011년, 2012년 오면서 2011년에 6.3, 3.7, 2.0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푹푹 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장률이. 그런데 2012년도에 분기에 대한 성장률을 보면은 분기 성장률이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 성장률을 두 개를 써놨는데 전기 대비하고 전년 동기 대비를 써놨습니다. 저희가 2006년 1사분기부터 해갖고 성장률에 대한 주지표를 갖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년 동기에 대한 성장률을 썼는데 2006년 1사분기 때부터는 저희가 전기 대비로다가 저기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사분기부터는 우리 그 분기 성장률을 얘기할 때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갖다 보면은 1사분기는 0.8, 2사분기는 0.3, 3사분기는 0.0 하다가 4사분기에 0.3%로다가 소폭 이제 그 상승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다가 상고하자의 형태를 갖다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2, 4분기와 3, 4분기에 그 성장률이 떨어진 거는 소비나 투자, 수출, 이 모든 게 그 2, 4분기와 3, 4분기에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전기하고 전기 대비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기 대비에 대해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전기 대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분기를 얘기할 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있는데 전기는 뭐냐면은 2사분기를 갖다가 우리가 2사분기를 갖다가 전기를 낸다 했을 때는 1사분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럼 전년 동기 대비는 뭐냐? 그 전년도에 2사분기에 대비한 증감률입니다. 그럼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전기 대비에는 바로 직전 분기하고의 증가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그 흐름을 갖다가 금방 그러니까 흐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를 갖다 본다 했을 때는 전년도 2, 4분기에 대한 증가율이 전년 2, 4분기에 대해서 그 증가를 갖다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율을 갖다 보면 3, 4분기, 4, 4분기, 1, 4분기, 2, 4분기 거까지 4개 분기에 대한 증가율 부분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다가
증가율을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한다거나 그 흐름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전기 대비가 더 낫다 해서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기 대비를 다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성장률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번 산업별로 다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업의 성장률을 갖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장률을 보면 2009년도에는 성장률이 0.3, 6.3, 3.7, 2.0. 2010년도에 쑥 올라갔다가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모든 앞으로 다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부분 대부분이 이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2009년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저기 올라갔다 쭉 내려가는 구조로도 아마 보일 겁니다. 제조업의 성장률은 제조업은 2.2%가 그 성장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2.2%가 성장을 했는데 이 제조업의 성장률을 갖다 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다 보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 전망을 하거나 그럴 때 가장 대표적으로다가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수출 증감률입니다. 이 수출 증감률과 제조업 성장률은 같이 가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출의 흐름과 제조업의 흐름이 같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수출 증감률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그 전망을 하고 그럴 때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 제조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의 흐름이 제조업의 흐름을 갖다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소비를 갖다 보겠습니다. 잠깐. 예. 여기 제조업 형태별 성장률치를 보겠습니다. 제조업이 이렇게 7.3%, 그러니까 2011년도에 7.3%에서 2.2%로 크게 떨어졌는데, 이러한 제조업에 떨어진 요인을 갖다가 재화 형태별로다가 살펴보면은 기초소재형은 3.8에서 2.4, 조립가공형은 10.4에서 2.5, 생활관련형은 5.3에서 0.1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기초소재형이 뭐냐? 기초소재형은 뭐냐면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들이 대부분 기초소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화학약품, 석유화학 제품 같은 거,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 제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기초소재형 재화입니다. 조립가공형은 10.4에서 2.5로 이제 크게 떨어졌는데, 조립가공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제품, 그 다음에 기계 제품, 기계류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제품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운송 장비 같은 것들이 다 여기 조립가공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 관련형 같은 경우에는 5.3%에서 0.1%로 크게 떨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생활 관련형이라는 건 우리 소비에 직접적으로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의자나 책상 같은 거, 가구류 같은 게 전부 다 이쪽 생활 관련형이고, 그 다음에 의복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식료품 같은 거 전부 다 이쪽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다가 이게 생활 관련형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소비도 안 좋았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초소재형 같은 경우에는 3.8에서 2.4로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비금속 광물 제품입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은 8.4%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립가공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기계류 쪽입니다. 기계류가 2.4% 정도, 2.4% 정도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계류 쪽이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는 건 나중에 뒤에 부분에 지출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설비 투자가 안 좋았다는 것도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관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 가죽이나 아니면 가구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비스업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대로 소비하고 같이 갑니다, 이거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소비하고 같이 가는데, 서비스업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그 최종 소비 지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와 소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수출과 제조업이 관련이 있듯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09년도에 그 1.2% 있던 것이 2010년도에 3.9%까지 올라갔다가 쭉쭉쭉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다가 지금 그 2012년도에 경제가 좋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서비스가 이렇게 좀씩 떨어져 2.3%에서 2.2%, 2.6%에서 2.5%, 0.1% 정도 이제 떨어졌는데 그 업종별로 다 보면 어떠냐? 도소매 음식 숙박 같은 경우는 4.9에서 2.4%로 그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운수보관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은 1.6에서 3.6%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낮아지고, 이렇게 여기를 보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그 우리 소비 지출, 그러니까 소비나 아니면은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이렇게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다 내수가 안 좋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내수에 대한 성장 기여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 및 보관업이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출입에 대한 물동량 같은 그런 어떤 물동량의 이동이 적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보험업에 대한 성장률이 높았다는 거는 금융중개 서비스, 그 다음에 수수료, 보험,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생산활동이 높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갔는데 이 사업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다 기업의 생산 활동을 갖다 돕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력 공급 발전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업종들은 항상 일정하게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및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이렇게 높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진료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도에는 날씨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폭염과 한파가 그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오락은 의외로 다 높았는데 이 부분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게 뭐냐면은 여수의 여수 엑스포, 그러니까 여수 세계 박람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이제 서비스에 대한 걸 갖다 보면은 내수 쪽이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까지는 생산 측면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출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은 소비 지출을 아까 2.3에서 2.2 떨어진 걸 확인을 했고, 자본이, 그러니까 투자가 마이너스, 전년도에도 안 좋았지만 2012년도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증가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은 3분지, 그러니까 수입은 수출에 비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다가 2012년도가 이렇게 안 좋아진 거는 수출에 물론 이제 내수도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은 내수 쪽에서 투자하고 그다음에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정부 쪽을 갖다 보면은 정부 쪽에 2009년도에는 24.4%의 그 증가율이 있다가 13%, 6.0%, 3.9%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4월 달에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 4대강 사업을 완료를 하고서 그때 크게 어떤 행사를 했었습니다.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그랬는데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뭐냐면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의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 4대강 사업이 쭉 진행되고 오다 2012년도에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소비에 대해서 소비가 2.3에서 2.15다 이렇게 0.1%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러한 소비에 대해서 증가율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래서 이제 볼 때 이제 이거는 소비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소비재만 본 겁니다. 소비재의 국내 부분만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재 이렇게 이제 봤는데, 내구재라는 건 뭐냐면은 오래 쓸 수 있는 거, 소비재로서 오래 쓸 수 있는 거, 가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TV, PC 이런 것들이 그 내구재로다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구재에서 그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게 뭐냐면은 PC입니다. PC는 약 15%의 그 증가율을 갖다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음향기기 같은 경우에는 12.5% 정도 이렇게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내구재는 바로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오래 쓸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의복 같은 거, 서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준내구재입니다. 그래서 그 준내구재 쪽에서의 성장률 갖다 볼 때 가장 낮았던 게 뭐냐면 서적입니다. 지금 서적이 안 팔리다고 저기 바깥에서 난리지 않습니까? 서적 같은 경우에는 약 1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내구재는 내구성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 바로바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들, 음식료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비내구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이 비내구재가 음식료품인데 1.1% 정도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에 이제 주목할 거는, 운송 서비스가 1.5% 빠진 대신에 통신이 7.1% 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항상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의 성장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핸드폰 갖고 있겠지만 이 핸드폰에 대한 통신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어떤 우리 통신 서비스의 성장률에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출 항목별 중에서 자본재 형태별 증감률을 갖다 보면은 자본재를 갖다가 우리가 분류를 할 때 크게 이제 두 분류로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설비.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 무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의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건물 건설은 과거 2008년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의 성장을 했었습니다. 토목 건설은 아까 제가 정보를 말씀드렸지만은 2009년도에 반짝 플러스를 나타내다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갖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건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거용 건설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주택에 대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에 대한 성장률은 마이너스 5.7%인데 그래도 비주거, 그러니까 뭐 상점이나 아니면은 오피스텔이나 학교 관공서 건물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플러스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전부 다 합쳐서 한 0.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 쪽은 2012년도 이제 경제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자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마이너스 1.1%로 마이너스 성장이 됐고, 그 다음에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1로도 좀 큰데, 이쪽 운수장비 쪽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게 뭐냐면은 선박입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약 25%가 감소를 했습니다. 선박이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어떤 수출 물동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갖다 보니까는 유럽 쪽이나 유럽 쪽이나 중국 쪽이나 이쪽 일본 쪽이나 전부 다 감소를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이 반 토막 정도 됐고,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 다음에 유럽 쪽도 마찬가지. 그렇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다가 이러한 운수장비 쪽에서 선박 투자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저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도 수요가 꾸준히 있는 걸로다가, 그리고 이 부분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 R&D 연구개발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가 그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증가율이 꾸준히 보이고 있는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 규모 및 국민소득, 그러니까 규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국내 총생산은 원화로 돼서는 1272조고, 그 다음에 달러 베이스로 하면 11,292달러입니다. 그래서 그걸 증가율을 갖다 보니까 원화로다는 3.0%인데 달러 베이스로다는 1.4%. 결과적으로다가 달러 베이스로다 했을 때 환율이 1.7%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마이너스 되면서 달러 기준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라면 옛날에 1인당 GDP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소득을 갖고 합니다. GNI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인당 GNI는 우리 2012년도에 원화로당 2,550만 원, 그 다음에 달러로다는 22,7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얘기한 대로 달러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서 1.1% 증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PGDI, 개인 총처분 가능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개인 총처분 가능 소득은 뭐냐면, 요 위에 보시면 1인당 GNI는 우리나라의 총 GNI를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로 다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업 소득도 있고 정부 소득도 있는 겁니다. 정부의 GNI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GNI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 부분에 대한 GNI, 이 세 개가 지금 통틀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했을 때 22,000불인데 1인당 PGDI로 하면 13,000불입니다. 결과적으로다가 우리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은 22,000불이 아니라 13,150불, 평균적으로다가 13,15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57.9%입니다. 1인당 PGDI가 1인당 GNI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57%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가 어떤 거냐,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이 부분은 아마 뒤에 부분에다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개인 총처분 가능 소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개인들이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그 다음에 우리가 예금이나 아니면은 어디다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벌어들이는 재산소득,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에서 우리가 그 처분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대로다. 뭐냐면 정부에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걸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빼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소득에다 잡히지만은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금이나 세금 같은 걸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들한테서 받는 기부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연금 같은 데서 받는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더해갖고 이 개인 총처분 가능 소득을 갖다 구하는 겁니다. 생산 구조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2년도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각 산업별로다가 보면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산업 구조를 갖다 쭉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거는 제조업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일본이나 독일도 그 제조업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는데, 그건 이제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다 대의존도가, 그러니까 수출입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수출입에 대한 비중은 대의존도가 높다는 걸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비중을 갖다 쭉 보면은 2009년도에 27.8%, 그 다음에 2010년도 30.3%로 크게 높아졌다가 2011년도에 31.3%까지 갔다가 31.1%로다가 2012년도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출에 대한 증가율이 9%대에서 4%대로 떨어지면서 여기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건 뭐냐면 서비스에 대한 비중입니다. 서비스업은 2018년도에 60.8, 60.4, 58.5, 58.6 뚝 떨어지다 58.2%로다가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다가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다 반등한 거라, 상승한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건설업은 2008년도에 7.0, 6.9, 6.3, 5.9, 5.8.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에 대한 경기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설업에 대한 그 생산 구조에 대한 비중도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선진국 미국이나 그런 쪽, 유럽 쪽 같은 경우는 한 4, 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좀 높은 편이죠. 아까 그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제가 다른 분하고 한 가지 얘기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그 달러 베이스도 얘기하고 원화 베이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그 경제 활동에 쓰이고 있는 거는 원화입니다. 달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원화로다가 우리나라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냐? 2,55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묻는 게 있어요. 몇 달러냐고 물어요.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원화 베이스와 달러 베이스를 같이 넣어놓습니다. 이 달러 베이스를 넣는 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뒤에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1인당 GNI나 PGDI를 얘기하면서 달러 베이스를 제가 넣어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달러 베이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산 구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구조를 하려면 이제 소비, 투자, 수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 가지 더 해서 공급액 측면에서의 수입이 이제 거기에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를 갖다 볼 때, 지출 구조를 보면은, 총구는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총구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구에 대한 비중이 2008년부터 해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다 뭐냐면은 총구 쪽에서 보면은 건설 투자가 이 앞에 보시면은 건설 투자.
여기 보시면은 건설 투자가 쭉 이렇게 감소를 했고, 설비 투자는 2008년, 2009년도에 크게 떨어지다가 2010년도에 25.7%로 이제 그 경기가 살아나면서 좀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감소를 하면서 보면은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 총고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비중이 쭉 오다가 그 지금 2012년도에 56.5%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입에 대한 비중은 소폭 낮아졌는데, 결과적으로 다 보면은 그 총고 투자에 대한 감소가 전체적으로다가 그 소비와 수출에 대한 비중을 갖다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소비는 0.1%포인트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출은 작년도 9.1%에서 4.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증가율이 반토막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비중은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 구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을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국민소득의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생산, 지출, 분배가 같다. 그래서 이제 생산이라면은 우리 그 기업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 생산합니다. 그 생산한 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소비를 합니다. 생산된 건 다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생산된 거를 갖다 또 나눕니다. 기업, 그 다음에 가게, 정부,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그 나누는 것, 기업, 가게, 정부 이렇게 나누는 걸 분배를 하려고, 기업들이 생산한 걸 갖다가 그 부가가치 측면에서 총 부가가치가 얼마냐, 이걸 파악하는 게 생산 측면의 그 GDP입니다. 국민소득이고, 그 다음에 생산된 거를 갖다가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수출을 한다. 이거는 이제 수요니까 이거는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걸 보시면은, 여기 틀을 보시면은 생산 구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출 구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분배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배 구조를 갖다 보면은 피용자 보수라는 건 뭐냐면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다 받은 그 급여나 그 현물 같은 걸 다 얘기합니다. 현금이나 현물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11년도에 45.2%에서 45.6%, 0.4% 정도 뛰었는데, 이쪽에 그 피용자 보수가 이렇게 많이 뛴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2012년도에 취업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취업자들이 그 취업 관련한 그러니까 이쪽에 그 취업 관련한 그 통계를 갖다 보면은 실업률이 3.4%에서 3.2%로 다 낮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도 61.1%에서 61.3%로 다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명목 구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명목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높아진 걸 갖다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임금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제조업은 6.0%, 그 다음에 그 전산업은 5.3%.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다가 2012년도에 피용자 보수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0.4%의 4%포인트죠. 45.2에서 45.6%, 0.4%포인트가 높아진 거는 결과적으로 피용자 보수가 4.1%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피용자 보수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기업 및 자산소득, 여기는 이제 그 기업의 영업잉여가 대부분입니다. 기업 영업잉여 같은 경우에는 그 2012년도에
2.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고정자본 소모가 크게 줄었고, 그러니까 그 투자, 건설 투자나 아니면은 그 설비 투자 같은 게 크게 낮아지면서 그 고정자본 소모도 이렇게 비중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은 비중이 비슷하고 그 순수치 경상 이전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결론을 갖다 보면은 뭐냐면은 피용자 보수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기업 재산 소득에 대한 비중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피용자 보수가 더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피용자 보수는 4.1%를 늘었지만은 영업이익률은 2.2%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 거냐면 노동소득 분배율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노동소득 분배를 갖다 보면은 2008년도 61.0%로 높았다가 2009년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시 2011년, 2012년도 이렇게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다가 노동소득 분배율은 기업 몫인 영업잉여와 그다음에 그 근로자의 임금, 그러니까 그 피용자 보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 서로 그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걸 갖다 보는 게 노동소득 분배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벌었는데 이제 이 분배를 해갖고 했는데 그러면 생산하고 이제 그 소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걸 갖다 본 게 이제 저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률을 갖다 우리가 보니까 총저축률 우리 그 국민경제 총저축률이 얼마냐 2011년도에 31.6%였다가 30.9%로 다 낮아졌습니다. 이 낮아진 게 왜 낮아졌느냐 결과적으로다가는 소득이 소비의 그러니까 소득보다는 소비가 더 많이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낮아진 거는. 그래서 그 소비 지출이 얼마였었냐면 4.4%였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가율은 3.3%. 그럼에 따라서 이 총저축률이 낮아진 겁니다. 그러면 그 총저축률에 대한 그 총저축률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민간 총저축률, 그다음에 정부 총저축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총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두 개로 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가계와 비영리 단체에 대한 총저축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총저축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총저축률이 그 23.4% 중에서 18.7%포인트죠. 원래, 그러니까 이 23.4%를 갖다가 기업 저축, 그러니까 그 저축률, 여기서 저축률은 어떻게 구했냐면 각 그 제도부문별 저축액에다가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을 갖다가 그 나눠서 그 저축률을 갖다 구했는데 23.4%를 그 분해를 하면은 가계 저축률이 4.7%, 그 다음에 나머지 18.7%는 기업 저축률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 23.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저축률 7.4%에서 결과적으로다가 우리나라 총저축률은 30.9인데 23.4와 7.4 민간과 정부의 저축률로 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투자율도 보면은 투자율도 2.0%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다 이제 이 투자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국내 총 고정 투자율과 국내 총 투자율이 있습니다. 이 국내 총 투자율은 그 재고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총 고정 투자율에는 고정 자본 형성만 가지고 낸 게 국내 총 투자율입니다. 결과적으로 다 이 국내 총 투자율에는 그 설비 투자하고 그다음에 건설 투자 이 두 개가 이제 그 반영이 되는 거고 국내 총 투자율에는 건설과 설비 이외에 재고까지 감안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투자율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이쪽에 국내 총 투자율에서 보면은 재고 증감이 그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약 10%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낮아진 걸로 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통계 쪽으로 돼 갖고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통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몇 개의 이제 그 꼭지를 뽑아 갖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사항들이 있었느냐, 어떤 사항들을 좀 볼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GNI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그 상회한 게 결과적으로다가 우리가 2009년도에 그 GNI가 GDP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 이유를 갖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다가 수입 디플레이터와 수출 디플레이터의 차이로 다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조건 지수가 개선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육 조건 지수는 수입과 수출에 대한 디플레이터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서로 수출 가격과 수입 가격에 대한 차이가 결과적으로다가 여기 GNI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때 금융위기 오면서 그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원유를 수입하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수입의 그 원유가 많이 차지하는데 그 경상수지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알다시피 수입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2012년도도 보면은 2011년도부터 해갖고 원유 가격이 크게 상반기에는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4월부터 해서 쭉 빠지다가 7월달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6월달까지 마이너스 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조금 1~2% 정도 상승을 했다가 하반기에 마이너스로 가는 구조로 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2009년도부터 보면요. 내수와 수출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갖다 보면은, 내수는 2009년도 금융위기 때는 안 좋았죠. 크게 안 좋았다가 2010년도에 그 기저효과 등으로 돼서 크게 뛰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2.0, 2012년도에 1.0으로다가 그 성장 그 기여도가 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수출은 2009년도에는 3.7로 높았다가 2010년도 마이너스, 2011년도 1.8에서 다시 2012년도 마이너스로 저희 1.0%로 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수에 대한 성장 기여도가 왜 이렇게 낮아졌는가를 갖다가 이 수요 항목별로 다 보면은 내수는 크게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자하고 소비. 그러면 민간 소비를 갖다 보면은 민간 소비가 1.3에서 0.9로 다 떨어졌는데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0.4에서 0.2로 다 떨어졌습니다. 다만 건설 투자가 소폭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좀 덜 된 거죠. 마이너스 0.8에서 0.4로 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정부와 민간에 대한 기여도로다가 다시 나눠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다가 이 내수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갖다 떨어뜨린 건 뭐냐면은 민간입니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진 겁니다, 지금.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2011년도 0.0에 있다가 0.4로다가 소폭 플러스가 난 겁니다. 그렇지만은 민간은 2.0에서 0.6이로다가 1.6%포인트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다가 2012년도를 갖다 보면은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하락하고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올라갔다. 결과적으로다가 그 얘기하면 뭐냐면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정부의 재정 지출을 그 내역을 갖다 보면은 이제 우리 그 한참 논란이 됐던 뭐 무상급여, 아니 무상급여가 아니라 무상급식,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 그 보육, 그러니까 무상보육 뭐 이렇게 해서 그러한 어떤 그 무상급여 쪽에 그 지출이 늘어난 걸로 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산업구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2012년도에 산업구조에서의 특징은 이제 제조업의 수출 증가율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그 상대적으로다가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올라간 걸로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건설 비중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 쪽은 건설업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그 2% 정도 낮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쪽 미국이나 독일 쪽은 그 제조업 비중이 낮은 대신에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업 구조를 갖느냐의 어느 산업 구조를 갖는 게 더 좋으냐의 문제는 그거는 별개로다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피용자 보수 증가율이 4.1%였던 데 비해서 그 영업잉여 증가율은 2.2%로다가 그 피용자 보수에 비해서 낮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그 소폭 늘어난 걸로다가, 그러니까 올라간 걸로다가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다가 이제 그 피용자 보수를 갖다 올렸던 것 자체는 뭐냐면은 피용자 보수와 그리고 이 영업잉여, 여러분들 아마 오타로 되어 있을 겁니다. 4.2%입니다. 그 피용자 보수가 4.2% 늘고 영업잉여가 3.2%. 여기도 좀 이렇게 늘어난 걸로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2%란 거는 이제 그 우리 국내분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는 여피용자 보수에는 그 국외 순수치 요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2012년도에 가계는 어땠느냐? 그 가계 중에서 가계 저축률이 어땠느냐를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보면은 가계 저축률이 그 전년도 3.1%에 비해서 3.4%로다가, 그러니까 2011년도에 3.1%였는데 2012년도에 3.4%로다 가계 저축률이 올라갔습니다. 0.3%포인트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요인이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저축에 대한 부분을 갖다 보면은 소득보다는 소비가 들어가면은 저축률이 올라가겠죠. 그겁니다, 바로. 저축률을 갖다 그러니까 최종 소비 지출을 갖다 보면은 4.1%인데 그 소득은 4.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득은 4.4%가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늘어난 거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용자 보수가 4.1%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피용자 보수의 증가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고, 그리고 소비 증가율은 4.1%였는데 소비의 그 증가율은 최종 소비 증가율, 그러니까 민간 소비 증가율은 3.9%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한 그 증가율을 갖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하나가 좀 이렇게 특색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자 지급액이 줄었습니다. 2012년도 오면서. 이자가 3.6%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그 소비를 갖다가 감소시킨 요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요국의 특징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제가 넣어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고, 혹시 뭐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지표가 이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삼아서 보시라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그 성장률이 2012년도에 2.0%였는데 OECD 20개국을 갖다 보면은 7.8에서 저 밑에 저 이탈리아 마이너스 2.4%까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중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은 했다고 했는데 중간은 한 걸로다가 그렇게 그냥 저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NI 대비, 그 뒤에 보시면 GNI 대비 PGDI 비율을 59.7%로 제가 아까 57.9%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다른 나라들은 높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높고, 의외로 이쪽에 스웨덴이나 덴마크, 네덜란드나 노르웨이는 낮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를 다 들리는 겁니다. 기업 저축률이 높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GNI를 갖다 얘기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NI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그 만들어진 총소득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만들어낸 총소득입니다. 그걸 갖다가 기업, 정부, 그 다음에 가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눴을 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소비를 하고 남는 걸 저축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저축률을 만들어낸 건데, 여기 보시면은 PGDI 비율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낮다. 얘들은 그러면은 우리보다 더 낮은데, 결과적으로다가 기업 저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일본도 기업 저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계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계 저축률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3.4%였는데, 가계 저축률은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전체적으로다가 다른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한 4.4%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4%이기 때문에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그 저쪽 유럽 쪽이나 그런 데는 연금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서로 동일시해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노동소득 분배율 쪽에서 보면은 항상 그 보면은 우리나라가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본이나 미국, 독일 이런 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이 좀 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해서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시간 동안 관리해 주신 우리 연구실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